역시 일단은 버티기에 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이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답변 중에 황당한 답변으로 꼽은 것이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논문 표절을 자동으로 걸려주는 카피킬러 시스템, 그거를 못 믿겠다라고 한 대목, 그 답변을 가장 학계에서는 황당한 답변으로 꼽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자, 논란의 어제 청문회의 해명 들어보시죠.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오타까지 똑같이 했다. 역고가를 초래하고 근데 아이인데 레로 해서 초래하고 오타까지 갔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요. 오타는 제가 챙겼어야 되고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논문에 표절을 걸려주는 카피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 때 이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표절 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카피킬러로 이 논문의 표절 여부를 걸러내기도 합니다. 해당 논문을 카피킬러 시스템에 넣으면 이 카피킬러가 여러 많은 선행 논문들과 많은 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표절률을 자동 추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표절을 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논문을 썼다면 카피킬러의 표절률이 저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학자 출신의 홍익표 대표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카피킬러를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면 교육부 장관이 카피킬러를 못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높게 나와도 나 저거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장관님께서 저러셨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카피킬러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 표절을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논문의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 다른 논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는 2차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정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진수 후보자가 카피킬러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카피킬러만으로 단정지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았겠죠.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가정,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큼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됐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한 30% 정도를 넘으면은 대체로 카피킬러의 30%를 넘으면 사실은 논문 표절을 할 수 있는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엄격하게 해서는 이런 겁니다. 논문의 두 단락, 패러그래프, 두 패러그래프가 동일한 그 어떤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권에서 동일하게 인용이 됐을 경우 두 단락을 인용 없이,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카피라고 얘기합니다. 카피다. 예, 그러니까 두 단락 정도 그대로 인용할 경우, 뭐 한 단락 정도는 약간 예외로 봐주는데 두 단락 정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카피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카피킬러, 그렇다면 이제 카피킬러를 넘어서는 이 논문의 독창성이 뭐가 있느냐를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얘기한 물론 짧은 시간에 얘기를 못했고 마치 이제 카피킬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 조금은 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더 놀랬던 거는 이게 자신의 거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 가로채기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건 그 국가 프로젝트로부터 내가 수주했기 때문에 내가 제1저자가 당연한 거고 도리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학생이 가지고 빌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문 가로채기 문제를 넘어섰는데,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영국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학계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에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영부인의 논문 문제를 검증했던 이 범국민검증단에서 어제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카피킬러는 신뢰할 수 없다. 실제 10% 미만이다라고 했지만 의심 논문을 수작업 검열하면 표준율은 더 높다. 우리가 다 해봤다. 저기 160개 논문 다 수작업으로 검증해본 단체잖아요.
제자 연구 가로채기 의혹 관련해서 이공계 관행이다. 내가 수주했으니 제1저자 표기가 당연하다는 거에 대해서 연구 노트 없으면 제1저자 자격도 없다. 이공계도 예외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가 더 심각하다. 이진숙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해명대로라면 제자는 사실상 학위가 박탈되는 거다. 그걸 알면서도 저런 건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원준 경희대 교수, 제자 논문을 교수가 제1저자로 쓰면 제자는 쓰지 않았다는 걸 자백하는 셈이다. 이진숙 장관 되면 제자는 사실상 학위 박탈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인데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예. 그 박사 논문 쓰셨죠? 네. 지금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시죠? 네. 박사 논문 쓸 때 카피킬러 돌려보셨죠? 돌려보죠. 네. 예.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학교에서 아예 카피킬러를 먼저 자체적으로 돌려보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교학처에 제출하세요라는 공지를 받았어요. 석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은 카피킬러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 이 논문은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 카피킬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수많은 석사, 박사 후보자들은 카피킬러 돌렸는데 카피킬러에서 표절률 89%가 나왔네?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거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학교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논문인데 보통 비슷한 방법론을 쓸 때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쓸 때 그건 카피킬러에서는 표절하는 걸로 문장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증을 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카피 안 한 걸로, 왜냐하면 방법론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카피 안 한 걸로 뺀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차하죠. 아니 학부 이공계 나오셨잖아요. 예. 아무리 이공계라도 그러니까 오타까지 베껴 쓰진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타를 인정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론을 쓰다 하더라도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 표절률이 높게 나오는 게 찝찝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론도 다르게 문장을 바꿔서 씁니다. 그러면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 문제고, 그리고 근데 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논문과 관련돼서는 그 이공계의 그 특징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논문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썼지만 저는 그 학부가 이공계였기 때문에 이공계에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생태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공계 대학원은 그 연구실, 랩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다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따오고 연구 설계를 다 해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걸 실행을 완료하면은 그걸 학위 논문을 내는, 그리고 같이 그 논문으로 발표하는 그런 관행은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행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뭔가 연구 행위를 했던 제자가 그래도 제1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교수가 제1저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2014년에 규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전까지 그렇게 좀 나쁜 관행처럼 교수가 제1저자로 올렸던 거, 그래 너네는 교신저자로 올려라. 교신저자는 연구 책임으로 내가 설계를 한 사람은 맞지만 실제 수행하고 끝까지 한 사람은 그 제1저자라는 걸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준이 강화된 게 2014년이에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자 논문 관련돼서 마지막 제자 논문 문제가 되는 게 딱 2014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냥 해명이나 뭐 변명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2014년에도 이런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2007년에도 표절 관련 윤리 규정이 강화되고 이런 윤리 규정 강화하면서 학자들한테 계속해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이거 강화해야 돼. 윤리 더 강화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화하고 계속해서 학자들을 압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교육부 장관이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본인이 그런 거를 2014년까지 윤리 규정이 강화되기 전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의 관행들을 그냥 답습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자들을 계속 압박할 수 있을까? 윤리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사실 의문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런 논문과 관련된 건 제가 이공계 관행이다 이런 걸로 좀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아까 저는 고민정 의원의 영상이 전 타격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아니냐라는 아까 그 인사청문위원회 지적은 전 그게 뼈아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실력으로 돌파하기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뭔가 충분한 실력 검증을 증명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후보님이 제자가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교신 저자, 일 저자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그 의혹을 갖고 있는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제자들의 뭐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호소문으로 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지지한 있습니다. 건 아는데 네, 그 지지한 거와 달리 네.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내 거를 가로챘다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냐고요. 지금 저한테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항의성,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불만이 아니라 아니요, 제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저자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교신 저자로 바뀌었다는 언론 그런 의혹에 거. 대해서 아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한 제자는 한 명도 언론에 없습니다. 공개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교육 현안에 대한 답변도 전문성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부자들의 자녀들은 학력이 여러 높아지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교육 격차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다양한 도대체 원인에 의해서 소신이라는 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요. 역시나 스스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해서 커닝 페이퍼를 갖다 줬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장면인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거든요. 정부마다, 정부의 기조마다 이 특목고를 폐지해야 하느니, 특목고를 유지해야 하느니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교육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본인의 소신이 있는 대목인데 그것을 답변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점점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정훈 의원이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결국 뒤에서 종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합니까? 자,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안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대학교 입시 또 중고등학교 교육 문제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더라면 저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한 해는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예. 한 해는 일반고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목고와 일반고의 조건,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이 자녀들 전부 해외 중고등학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 사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점수표 놓고 줄 그으면서 밤새 고민을 해봤던 그런 적이 없는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대한 또는 교육 전체에 대한 소시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쉬운 질문들이에요. 자사고 특목고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본인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들은 중3, 중2 때 우리 애를 자사고 보내야 되나 특목고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전부 해외에서 뭐 1억 이상 투자하면서 그런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런 분이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해외에서 자녀들이 중, 고, 대, 대학원을 전부 해외에서 나왔어요. 저런 분이 대한민국 교육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제 전 나오기 전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평소에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정도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분이 교육부 장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야,
나도 할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면 권위가 서겠습니까? 교육 현장 가서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학부모들이 저기 특목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은 물론 일단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9차례 진정이 접수된 것이 논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진정 3건, 제76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한다라는 법안인데 그 규정인데요. 요거에 위반됐다라는 진정이 접수된 거예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진정 1건 임금 체불 관련입니다. 행정 종결 처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명 함께 보시죠. 문제됐던 기억이 없다. 전혀 기억이 없다. 직원들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신청됐다 취소되기도 한다. 초기 단계에서 신고됐다가 취소된 사건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긴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좀 뭐 저런 진정이랄지 내는 사람들이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9건이나 진정이 되었다가 취하가 되고 종결됐다는 것은 뭔가 지금 총장으로서 직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요 저분이 왜 교육부 장관을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개도 찾지를 못했어요. 한 개도. 네, 우리가 웬만하면 뭐 열 몇 가지 단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표절은 아마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역사상 아마 최고의 기록을 할 것이고 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 정도로 표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공계를 잘 이해를 못한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총장 될 때 검증단에서 검증을 이미 거쳤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이공계 교수들도 잘못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이공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기 총장한테 검증단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그건 자체적인 검증단 아니에요. 더군다나 검증단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총장이 된 다음에 가장 오른팔 중에서 오른팔을 하는 기획처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증했던 논문이 한 90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계 검증단에서 검증한 것은 이제 130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이공계하고 검증단에서 뭐 다 했다 그런 식으로 말바꾸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부 장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정보 시스템, 중고등학교 정보 시스템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나이스거든요. 그거 다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몰라요.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유보 통합이거든요. 유치원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지금 우리 학부모들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유보 통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소신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죠. 공부를 이렇게 너무 많아요. 소신도 없어요. 적어도 산에 들어가서 한 1, 2년, 2, 3년을 공부한 다음에 소신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해봐야겠죠.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교수를 갖고 어떻게 총장을 했을까 참 이해가지가 않고 논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뭐 교신저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자기가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갖고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 논문이다. 자, 그럼 자기 논문이라고 합시다. 왜 자기 논문을 제자한테 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논문을 하나 수행을 공동 수행하면 너도 나도 이걸 다 어디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 하나 공동 수행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학자기를 걸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자, 공은 이 여권과 대통령실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었던 범국민학계 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이런 것들을 감싸는 여권
여권을 향해서 파렴치하다라는 입장도 냈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지만 이 여권을 향해서 파렴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왜 옹호하느냐, 왜 눈 감느냐 이런 대목이거든요. 뼈 아픈 대목일 텐데 홍익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그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뭐 그 눈 감아주고 봐주기보다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고 청문회에서 사실이 드러나느냐 보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왜 그러냐면 아까 교신 저자 얘기도 했지만 보통 국가 프로젝트 이렇게 받으면 그 안에 작은 소 주제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은 전체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 책임자의 연구 결과지만 그 안에 작은 실험들은 그거를 수행한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고 그래서 그 실험을 갖고 학위 논문을 쓰고 그 사람이 보통 요즘은 이제 학위 논문을 꼭 학위 논문 쓰기 전에 학술지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1저자는 그 연구를 수행했던 사람이 하고 교수는 제2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하는 게 지금 관행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그 이진수 후보자의 해명이 아마 그래서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얘기 하나는 제가 정말 저도 아쉬운 부분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예, 그 뭐냐면 저는 뭐 예를 들면 법정 일수 며칠이냐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퀴즈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며칠이죠 하면 190일입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나이스 행정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써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과 모든 게 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청문회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교육부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행정의 철학,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 현재 아까 유보 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국민과 관련된 교육 민생 현황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밝혀서 그러한 본인의 철학이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지 교육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없다. 그러니까 감싼다, 보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통상적으로 제가 대통령실의 저런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면 종합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별 국무위원회 점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실의 여론을 지금 대통령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이 만약에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각 인사고 내각 임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뭐 임명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은 대통령실의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판단했을 때 그리고 아직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게 지금 당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임명 강행을 하더라도 그거 하기 전에 절차가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청문위원들의 판단도 일단 1차적으로 있어야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이 17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19일까지가 이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당에서도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채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적격 채택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부적격 채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여당이 부적격 채택을 한 적은 없죠. 근데 당이 부적격을 해버려라. 그렇게 하면은 모양새가 되게 좋다고 보는 게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했습니다만 입법부, 여당의 입법부도 이건 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부를 존중하는 또 태도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후보자의 결단이 가장 당에게도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들이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